컴백홈 어플 대리 써봤어? 컴백홈 대리? 그게 뭔데? 대리가 필요할 때 휴대폰에서 가까운 위치의 대리기사를 직접 선택해서 부를 수 있대. 전화번호가 필요 없는 어플 대리? 카드 결제도 되겠네? 그럼 현금이 필요 없지. 깨깨오 택시처럼 도착 예정 시간, 이용 내역도 확인할 수 있겠군. 보험가입은 기본. 기사 사진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니 안심하고 탈 수 있지. 할인 쿠폰도 준대. 10,000원짜리 쿠폰이 2장이나? 대박! 지금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에서 컴백홈 앱을 다운받으세요. 신규 고객 전용 쿠폰 번호 1219를 입력하시면 10,000원 쿠폰 2장을 선물로 드립니다. 대리가 필요할 때 컴백홈.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너변 69회 철학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한 주간 뭐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헐, 오늘이요? 공지 안 했네, 생각해보니까. 맞잖아, 그죠? 지난주에 자기소개했으니까. 저는 한 주 동안 배가 아팠습니다. 위경련이 나가지고. 정말요?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위경련 진짜 아파. 그 위경련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위경련이 나가지고 밤새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그런 시기를 보내면서 좀 야유였습니다. 응급실도 다녀오셨다면서요. 요번에 안 가고 기존에는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그냥 집에서 참았어. 근데 위경련 같은 경우에 발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왜 발생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불규칙한 그러니까. 식습관? 그래서 응급실을 가면은 그냥 뭐 증상이 그 이유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뭐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그거 참고 있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진정제도 안 놔줘요? 진정제를 맞아도 소용이 없어. 약을 먹어도 맞아, 소용이 없고. 위경련은 응급실 가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견뎌야 돼. 그냥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인가 그게? 장난 아니다. 아니요, 진짜. 외계인의 저주. 아 그렇군요. 네. 어쩐지 왜 그러나 했다. 그냥 진짜 농담이랑 구분이 안 간다는 게 이제 알았어. 아니 얼굴 표정이 너무 진지한 거야 지금. 그래 입에 묻은 거 떼고 뭐. 인생이 꼬이다 보면 위도 꼬이고 장도 꼬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씩 꼬이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저도 아직 위경련까지는 안 왔지만 응. 이 헬 조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헬조선. 헬조선이요? 예. 지난주 방송 그 맞다. 펑크에서 응. 정말 죄송하고요. 빠따 가져왔죠. 빠따. 예, 제가 이제. 뭐 밤새고 뭐 하다가 이제 도저히 어떻게 안 돼가지고 일이 많으셔가지고. 밤새 롤 하시다가. 야 롤이 뭐냐? 게임이죠. 게임이요? 리그 오브 리그 오브 레전드. 레전드? 근데 왜 사람들이 뭐 얘기할 때마다 LOL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외국 애들이 LOL이라고 하는 건 그게 아니라 뭐 웃는다는 라프 뜻일걸요 네. 아마 그거는. 아 그래? 예. 몰랐어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제 좀 괜찮으셨습니까? 아니요, 지금 계속 헬. 아 그래? 인생은 헬이다. 응급실이라도 한번 가고 싶네. 그렇구만. 그 일이 많아져가지고. 예. 그렇군요. 다른 분들 어땠습니까? 저 잘 지냈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지난주 일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네. 그랬구만. 다 일하면서 잘 지내. 다들 지금 일만 열심히 하는 거죠. 다들 헬 조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네. 발버둥 치고 있죠. 요즘에 그 용어가 유행인가? 헬조선? 네. 아, 그래? 몰랐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어제 기사글 하나 본 거에서 그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사실 지난주 방송 이후에 비트겐슈타인한테 조금 살짝 매력을 느껴서 예. 책도 좀 보고 네. 사실 오늘 논리철학 농구를 하실 줄 알고 저 책을 가지고 왔어. 책을 빌렸어요. 예, 책 빌리고 좀 한번 읽어봐야겠다.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네. 우리가 후려쳐서 대충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이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봐야겠다라고 도전을 하면서 이제 카톡으로 최 사장님이랑 얘기를 했죠. 하실 거냐? 안 된대. 왜 안 하지? 내가 할까? 라고 읽어보고서 저도 안 되겠다. 이렇게 알았습니다. 이번에 원래 그래서 논리철학 농구를 실제로 읽는다고 하고서 못 읽었잖아요. 네. 그래도 원래는 몇 분 정도 읽으려고 했냐면은 한 15분 정도를 읽으려고 했었어. 원래 전 에피소드에서. 그래서 짧게 읽고서 우리가 그냥 끝내려고 했었는데 기대치가 너무 높아진 거야. 그래서 이걸 1시간이나 2시간 정도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내용을 굉장히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북처럼 하면 되지 뭐. 이북이라니? 이북. 이북처럼 나중에 읽어주고. 지대북 때 하세요. 지대북 때. 주무시기 좋은.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냥 짧게 엉성하게 끝내면은 좀 아쉬울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회를 아예 정해가지고 어쨌든 우리 이기론 프리퀄 했기 때문에 이기론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고 들어가지 마. 그러니까 논리철학 농구도 제대로 한번 논리철학 농구 1부하고 2부에선 철학적 탐구 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요. 그래서 준비되는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된 게 과학철학이군요. 네, 오늘 과학철학. 근데 이제 연결이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맞아요. 비트겐슈타인을 얘기하시면서 부직갱이 논쟁을 얘기하셨었어요. 네. 그때 이제 칼포퍼랑 그런 걸 맞아요. 했었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단순하게 넘어가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거 읽어보니까 그 내용들을 칼포퍼가 직접 자기가 썼어요. 그 자서전에다가 네. 부직갱이 논쟁 상황이 어땠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당시 그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증언들이 엇갈린대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그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부직갱이 논쟁? 그건 할 시간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는 오늘은 칼포퍼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오늘 우리 철학 네 번째 시간 아닙니까? 네. 첫 번째에서 파르메니데스, 두 번째에서는 이규론 프리컬, 세 번째 비트겐슈타인, 네 번째 과학 철학, 그 중에서 칼포퍼와 연결돼 있다는 거죠. 네. 그 칼포퍼가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쓴 책이 또 파르메니데스에 대한 책을 썼거든요. 이거 연결되는 것 같아요. 뭔가 순환 쪽인데. 진짜. 그래서 오늘 네. 칼포퍼 네, 칼포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귀여운 칼포퍼. 예? 저 칼포퍼 사상을 읽어보니까 너무 공감 가는 게 많더라고요. 이건 사실이다. 이 사람 말이 맞을 수밖에 없다. 저랑 되게 닮은 게 많은 것 같아요. 좋구만. 왜냐면 자근자근 씹어주겠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겸손해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 논쟁을 좋아했다는 거는 맞는데 네. 논쟁 엄청 좋아했는데 뭘 하냐면 인식의 한계를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과학이라는 것이 진리 탐구의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을 했지만 과학이라는 하는 방법만을 통해서만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도 아니었고 다양한 생각들, 다양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과 사이비과학 혹은 유사과학을 구분하는 방법을 제시했던 사람이거든요. 사실 그걸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포퍼가 유명한 거는 과학과 사이비과학, 그걸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좀 명료한 기준점을 제시해가지고 사실 유명하긴 한데 그거에 대한 이제 비판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긴 한데 오류 가능주의라고 해갖고 이성의 한계가 어디까지다라는 걸 인정을 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이 무조건 맞고 네 말은 틀렸고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토론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토론을 할 때 그 자세에서도 이 토론을 통해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토론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조금씩을 배워나가는 것이 의미가 있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사회가 진보하게 된다라는 것을 주장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요. 토론을 좋아한다는 점에서도 좀 약간 좋더라고요. 그런 토론은 불가능하죠. 그런가요? 보통 상대방을 인신공격하고 끝내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네. 그게 토론이지. 네 몇 살인데. 민증부터 일단 까고 얘기해. 네.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독실이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포퍼하기 싫다는 거야. 왜요? 그래서 왜 싫냐고 자꾸 했더니 너무 좋아서 아깝대. 그렇게 얘기더라고요. 어떤 마음인지 알겠다. 나만 알고 싶은. 그런 건 아니에요? 나만 알고 싶은 건 아니고 정말 더 제대로 알리고 싶은 느낌인 것 같아요. 한번 우리가 좋았어, 말을 이렇게 하는데 한 번 하고 나면 안 하잖아요, 다시. 우리 지난번에 했으니까 하고 안 하잖아. 사실 미술사도 한다고 해놓고 안 했어.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지난번에 이기론 프리퀄 한 것도 실제 언제 할지 몰라요, 솔직히. 10년 내에 네, 하면 네. 되지. 네. 지금 논리철학 논거 우리가 과연 하긴 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할 거야. 만약에 오늘 시간이 좀 모자라서 분명히 하다 끊기겠죠? 그러고 나면 이 사람의 깊이 있는 것들을 안 하게 될까봐. 다 하게 됩니다. 다 연결돼 있어요. 아쉬움은 좀 있지만. 그래요. 그래서 그럼 과학 철학의 주요한 인물 중에 하나인 칼포퍼 기대합니다. 네, 사실상 과학 철학을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현대의 어떤 과학 철학의 시발점이 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칼포퍼 준비한 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포퍼는 1902년 7월 28일 날 태어나서 94년 9월 17일 날 돌아가신 오래 사셨어요. 94년에 돌아가셨고 2년에 태어나셨어요. 93살. 93살. 우리 나이로 93살을 하셨었던 분이시고요. 사셨네. 근데 이제 참고로 이따가 비트겐슈타인 나올 것 같아서 비트겐슈타인은 89년생이거든요. 1889년입니다. 1989년이 아니고. 네. 89년생이고 칼포퍼는 1902년생이니까 나이 차이가 조금 나죠. 13년 정도. 그리고 오스트리아 빈 출생의 영국 철학자입니다. 자,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지난번에 그 시대상을 얘기하시면서 최 사장님이 그 빈이 세기말의 어떤 분위기였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 분위기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트겐슈타인이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둘이 똑같아. 오스트리아 출신이고 유대계였고 그 다음에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영국으로 가서 활동했다는 게 동일해요. 네. 사실 생애는 뭐 특별한 사항은 없어요, 사실. 1902년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빈에서 태어났고 부모가 개신교로 개종한 유대 혈통의 중산층,
그래서 포포는 생애 내내 인종이나 혈통에 의해서 사람을 분류하는 거 반대하고 유대인으로 분류되는 것도 거부하고 그리고 나치즘도 거부하고 시오니즘도 거부하고 시오니즘도 지난번에 한번 다뤘었었죠. 아, 네. 유대인들을 이제 팔레스타인 그쪽으로 가서 유대인들만의 제국을 건설해야 된다. 이거에도 반대하고 그냥 다 반대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로부터 루터교 신앙을 물려받았고 빈 대학교를 수료하고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19년에 마르크스주의에 경도돼 갖고 학생 사회주의 협회에 가입을 하고 오스트리아 사회민주당의 당원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마르크스주의 당시 이제 사람들이 했었던 것처럼 거기 좀 살짝 빠지는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20대 때. 네. 19년이니까 그렇군요. 10대 후반이 되겠네요. 10대 네. 후반. 그때 얼마 후 포퍼는 마르크스주의의 역사 유물론의 회의를 품게 돼서 탈당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마르크스주의를 까요. 맞아요. 처음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나중에 이제 대차게 깝니다. 마르크스 자체를 깐다기보다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이제 말을 바꾸는 것들 좀 이제 과학이 아니다. 마르크스주의가 과학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까기 시작하는 거죠. 이분이 이제 이것저것 까게 되는데 아무튼 그러다가 사회자유주의를 지지하게 됩니다. 사회자유주의는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그 삼인주의랑은 좀 다른 거죠. 사회자유주의는 수정자본주의에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유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계속 이제 삶 전체에서 자유 그리고 인간의 불완전함 이걸 얘기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회자유주의에 이제 빠지게 된 거죠. 1928년에 심리학 박사 학위 획득을 하고 34년에 이제 과학적 발견의 논리라고 하는 책을 이제 출간을 하는데 그러다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유명해지게 된 거는 그 책 때문은 아니었어요. 제일 유명한 책이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제 화려하게 데뷔를 하게 되죠. 아는 척 하지 마. 유명한 알아요? 책, 포포의 제일 유명한 책 중에 하나잖아. 가장 유명한 책. 그다음에 두 번째 유명한 게 추측과 논박. 추측과 논박. 추측과 논박이 더 유명한 책 아니에요? 나도 사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저도 열린 사회 그 적들은 안 샀고요. 네. 추측과 논박은 둘 다 샀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산다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추측과 논박 완본이 있는 거죠. 완역본이 네, 있는 것 거죠. 같아요. 1, 2권으로 되어 있어요. 아. 네. 그거가 그러니까 과학도로서는 그게 더 재밌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열린 사회 그 적들은 좀 이제 사회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다 이제 나치의 준동과 오스트리아의 병합으로 인해서 뉴질랜드로 이민을 했다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영국으로 가서 이제 논리학, 과학적 방법론 강의를 하게 되고요. 뭐 이렇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세속적 휴머니즘 협회 회원이고 스스로는 불가지론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이제 기독교와 유대교의 도덕적 전통은 존중한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허용을 했어요. 뭐든지 다 허용하는데 뭐를 싫어했냐면 독단적인 거. 뭐 전체주의적인 거, 엘리트주의 이런 것도 좀 싫어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생애입니다. 그냥 이거 들으면 그다지 임팩트가 없거든요. 그냥 문화 안 하셨다. 문화 안 사셨고 오래 사셨고 그냥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이분의 그 삶을 보면 실제로는 굉장히 이제 토론을 좋아하는 삶이었던 것 같아요. 물어뜯기 좋아하고 근데 그 물어뜯는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부재깽이 논쟁 같은 경우에도 본인은 이렇게까지 싫어할 줄 몰랐던 거예요. 비트겐슈타인이. 이거는 칼 포퍼가 직접 자서전에다 끝없는 탐구, 내 삶의 지적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이제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 여기저기 많이 썼다고 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들을 그냥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철학적 문제란 존재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해달라고 얘기를 요청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 자체가 철학적 문제가 존재하는가라는 제목 자체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비트겐슈타인이 모든 것을 다 해결을 했다. 네. 그리고 철학적 논제라는 거 이제 실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네. 그 빈학파가 원했었던 것들, 논리 실증주의자들이 우리 지난번에 했었지만 논리 실증주의자들이 얘기했었던 것들은 그런 건 이제 다 해결했고 모든 게 끝났다라고 봤었잖아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말할 수 없는 것들은 다 헛소리다라고 이게 지난번에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학파가 이제 주최하는 일종의 어떤 논문 발표 회장이었던 거예요. 도덕철학 연구 모임인데 거기 회장이 비트겐슈타인일 거야. 그리고 나서 포포한테 와가지고 그 어떤
연설 한번 해달라라는 그 자리 소모임을 모였을 거예요. 사실 회장은 이제 바지 회장이라고 따로 있었나 봅니다. 아 그래? 근데 이제 회장한테 초청장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칼 포퍼가 이제 잘 됐다. 내가 한번 비트겐슈타인이랑 한번 논쟁을 한번 해보고 싶었다. 근데 칼 포퍼는 비트겐슈타인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칼 포퍼는 실제로 철학적인 문제가 실존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비트겐슈타인은 그런 철학적인 논제들은 실존하지 않는다. 헛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사실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다는 건 이제 후세의 이제 해석들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실제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 잘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가서 뭐부터 발표를 하기 시작하냐면 자기 논문 발표를 할 때 사실 회장님한테 철학적 수수께끼에 대해서 철학적 문제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논문을 발표해달라는 이야기 자체가 되게 놀랐다. 그러면서 사실은 철학적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초청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회장님은, 날 초청한 회장님은 사실은 철학적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편을 편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포퍼가. 포퍼가 가서 강연 처음에 네. 그 얘기를 하고 시작한 거예요. 약간 농담처럼, 자기 농담처럼 했대요. 그 회장님한테 편지가 왔는데 처음부터 그 사람은 공정하지 않게 철학적 문제가 실존하지 않는다는 걸 가지고 나한테 이제 불공정한 상태에서 지금 초청을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볍게 농담을 했는데 비트겐슈타인이 벌떡 일어나더니 화난 듯이 회장은 내가 하라고 말한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는 내 지시대로 행동했을 뿐이란 말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소리를 버럭 지른 거야. 자, 아무튼 포퍼가 한 대로 그대로 읽겠습니다. 나는 이 말을 특별히 귀담아 듣지 않고 계속 강연을 해나갔다. 이제 무시하고 간 거예요. 나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나갔고, 만약 내가 이 세상에 진정한 철학적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면 나는 당연히 철학자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여러 철학적 문제들에 대한 지지할 수 없는 해결 방법들은 단지 그들이 철학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정당화만을 제공할 뿐이라고 말했다. 자, 이렇게. 근데 갑자기 비트겐슈타인이 또 일어나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내 말 중단시키고는 이른바 수수께끼, 그리고 철학적 문제의 비존재에 대해서 한참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적절해 보이는 순간에 그의 말을 중단시키고는 내가 이른바 철학적 문제의 예로 준비한 것들, 가령 우리는 우리의 감각을 통해 사물을 아는가, 우리는 귀납에 의해 지식을 획득하는가 등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비트겐슈타인이 이 문제들을 가리켜 철학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논리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을 해버렸다. 그래서 나는 잠재적으로 또는 심지어 현실적으로라도 무한히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를 언급했는데, 그는 이 문제가 수학적인 것이라며 또다시 일축했다. 그러니까 얘가 계속 칼 포퍼가 강연을 할 때마다 벌떡벌떡 일어나갖고, 아니다, 그거는 철학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건 수학적인 거다, 그건 논리적인 거다, 이렇게 계속 비트겐슈타인이 일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트겐슈타인이 계속 게시판에 댓글을 달고 있는 거군요. 그치,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도덕 문제 그리고 도덕률의 타당성 문제에 대해 말했다. 바로 그때 비트겐슈타인이 난로 가까이 앉아서 신경질적으로 부직갱이를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있었대요. 간혹 자기 주장을 강조할 때마다 이게 지휘봉 흔들듯이 막 부직갱이 흔들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이제 내가 항의를 한 거예요. 도덕률의 타당성 얘기를 내가 하니까 비트겐슈타인이 도덕률의 예를 들어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초청 강사를 부직갱이로 위협하지 않는 것. 이 말에 비트겐슈타인은 벌컥 화를 내면서 부직갱이를 집어던진 뒤 방에서 뛰어나가며 문을 쾅 닫았다. 요게 포퍼의 글에 나와 있는 부직갱이 논쟁이에요. 포퍼가 이야기한 거죠. 근데 비트겐슈타인은 이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안 했죠. 예.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한테 있어서 칼 포퍼는 이거는 애야,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 그 당시에 비트겐슈타인은 완전 신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언급 자체를 안 하거든요. 근데 비트겐슈타인과 관련된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다른 증언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 자체가 그때 이제 별로, 그때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 봤지만 정신이 별로 없었어.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랑하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애인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정신이 좀 복잡했어요. 그리고 여기 초청받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포퍼인지 포퍼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마음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던 거야. 부직갱이도 흔들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러셀이랑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러셀이 비트겐슈타인한테 얘기하는 거지. 말을 좀 똑바로 해라. 비트겐슈타인이 왜 날 자꾸만 오해하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화를 나.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분위기가 좀 안 좋잖아.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사회를 보던 사람이, 포퍼가 이제 자기 초대받아서 왔는데 좀 민망해하니까 사회자가 물어봐요. 우리가 도덕 클럽이니까 어떤 도덕률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포퍼가 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초대받은 사람을 부직갱이로 위협하지 않는 것. 그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이제 친 거구나. 중요한 건 그거죠. 포퍼가 이걸 계속 이용해.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가 비트겐슈타인과 싸워서 이긴 거와 같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야. 신화적인 게. 그러니까 자기 거에서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트겐슈타인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포퍼를 비난해요. 되게 야비한 사람이다라고 비난해요. 아 근데 이게 이렇게 정황이나 이걸 쫙 들어보니까 이게 등장인물이 비트겐슈타인이랑 칼 포퍼라서 그렇지. 제가 엊그저께도 그 술집에 가서 싸우는 아저씨들 본 적 있거든요. 아, 글쎄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똑같네. 예. 서로 욕지거리 주고받다가 열받아가지고 나가셔서 막 싸우다가 경찰에 끌려가고 이러셨는데, 뭐 제가 봤을 때 그냥 단순한 감정 싸움 정도인 것 같은데요. 살살 이제 이게 좀 화를 돋구긴 했죠, 칼포퍼가.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 상황들을 정황적인 걸 다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읽은 거 칼포퍼가 했던 말에 의하면 칼포퍼가 비트겐슈타인을 코너로 몰았어.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성질을 버럭내고 나간 것처럼 묘사되는데 그렇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실제로 져 갖고 나간 건 아니다. 그렇겠지. 논리에서 막힌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칼 포퍼의 특징을 우리가 두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첫째는 일단 장수왕이다. 둘째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토론에 있어서 키보드 워리어다. 키워의 어떤 자질은 하여튼 충만하다. 난 부직갱이 논쟁을 사실 보면서 어떤 생각했었냐면은 이게 이 모습이 깡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술집에서 볼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맞는 얘기기도 하고 동시에 철학에서의 어떤 양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전형적인 양상. 어떤? 거대한 신이 있고 그다음 서구 철학에서는 계속해서 그 신의 목을 쳐내가는 과정 중에 있었잖아요. 포퍼는 그걸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그거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전에 위대한 철학자들의 목을 친다. 그래서 자기를 이제 유명해져야 되니까. 그렇죠. 원래 이제 서양 철학자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게 내가 이 세상을 이 모든 철학을 다 없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치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수장을 죽여야 되니까. 성공했던 사람이 비트겐슈타인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비트겐슈타인을 옹호하는 사람들인 거고 그것 말고도 이제 많죠. 어쨌든 혈기왕성한 철학자들의 어떤 난투극 얘기를 해주셨고, 포퍼를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이제. 포퍼를 설명하기 전에 이제 포퍼의 이론은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아무것도 얘기 안 했구나. 네. 벌써 끝내려고 그래 벌써. 생애랑 부직갱이 과학 논쟁 방법론, 했는데. 방법론을 이야기할 때 네. 당시의 논리 실증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과학의 발전 이런 거다. 혹은 실제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했었다면 포퍼는 그게 아니다. 그거는 과학이 아니다. 과학은 엄밀하게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사실 오늘의 본론은. 자, 그러면 논리 실증주의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논리 실증주의가 시작된 것이 비트겐슈타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네, 그렇지 않아요. 근데 거의 동일시 한다고 봐야죠. 논리 실증주의자들이 동일시하고 싶었던 거죠. 맞아요. 비트겐슈타인은 그다지 좀 이제 논리 실증주의한테도 거리를 좀 뒀다고 하던데. 근데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했었던 말들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대체로 명료하고 명확하고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 말할 수 없는 건 침묵해라를 그냥 비트겐슈타인이 정말 후려쳐서 말할 때 그거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논리 실증주의자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명료하고 그것만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논리 실증주의자들의 생각이었죠.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그 의미라는 것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논리 실증주의자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의 검증 방식이 의미다를 얘기하거든요. 검증 가능성. 검증하는 방식이 의미를 발생시키는 거야. 이게 사실 좀 철학적으로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뭐가 의미가 있는 거냐. 검증 가능한 거.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걸 원자명제라고 하거든요. 아주 쉬운 것부터 시작해봅시다. 원자명제라는 건 뭐냐면은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문장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밖에 비가 온다. 이거는 원자명제가 되는 거야. 그거는 참 아니면 거짓이거든요. 이거는 검증할 수 있어. 밖에 나가서 지금 비가 오는지를 확인하면 참이 되는 거야. 안 오면 거짓이 되는 거고. 그게 원자명제가 되거든요. 논리 실증주의자들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그렇게 검증할 수 있는 것들만이 의미를 갖는다가 이제 논리 실증주의자들에 대한 얘기였던 거예요. 근데 비트겐슈타인이 했던 얘기는 뭐였냐면은 이거였지. 세계라는 것은 명제의 그림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계에서 발생하는 사태라는 것은 명제 안에서 그려질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사해 보였다는 거지. 잠깐만. 언어가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태의 그림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죠. 언어가. 그래서 이제 논리 실증주의를 정리하신 것처럼 결국에 그러니까 후려치면 이거죠. 검증 가능한 것만 논하자. 그렇습니다. 딴 거 얘기하지 그게 말자. 의미가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검증 가능하지 않은 거를 선배들이 논했던 거지.
그렇죠. 자기들이 보기에는. 네. 쓸데없는 네. 걸 했다. 예. 무의미한 걸 했다. 비트겐슈타인이 침묵하자고 한 거는 그거는 의미가 없다가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근데 논리 실증주의자들은 그걸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그런 거는 의미가 없다. 얘기할 필요도 없고 갖다 버려야 될 거. 보편 윤리가 존재하느냐에 대한 막 선배들이 막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뭔 의미가 있냐. 보편 그렇지. 윤리가 뭔데? 그게 검증이 가능하냐? 보편 윤리라는 게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들을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느냐? 없지 않냐? 그럼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이제 논리 실증주의자들이죠. 네. 썩어 빠진 얘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말에도 그래서 되는 거. 그게 이제 조금 더 그 역사 철학사적인 맥락을 이해하면은 좀 논리 실증주의자들이랑 칼 포퍼가 이해가 좀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과학 철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학 철학 어떤 맥락을 쭉 찾아다가 보면 저희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데카르트까지 사실 거슬러 올라가긴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데카르트의 뭐 신존재 증명에서부터 뭐 물체 존재 증명 뭐 이상한 짓을 하는 걸 봤을 거예요. 그런 거 한 적 있었어요. 예. 그럼 데카르트가 그런 짓들을 왜 하고 있었느냐? 자기 책에서 그것도 사실은 데카르트 입장에서 나름대로 과학 철학적인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근대 과학이 뭐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다 때려 부수고 우리 살고 있는 이 자연 세계가 수학 법칙적으로 근거지어져서 완벽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인과적인 법칙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탐구를 계속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실험도 하고 거기에 맞게 가설도 세우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었는데 데카르트는 그럼 이런 자연 과학자들의 작업이 왜 그게 진실될 수밖에 없느냐를 갖다가 설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데카르트가. 예. 그래서 그 친구가 얘기했던 것들을 갖다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제 우리가 이 파르메니데스부터 다 지금 뭔가 철학사를 다 연결해서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형이상학을 또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논리 실증주의자 및 칸트 이전에 근대 철학자들이 어떻게 자연과학을 정당화시키려고 했느냐 과학 철학적으로 그건 이제 형이상학적인 가설들을 세우는 방법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가 그때 파르메니데스 편에서 구분했던 현상과 실제의 구분이 다시 나옵니다. 현상은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세상이지만 이건 가짜야. 이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진짜 세계는 또 따로 있어요. 그게 실제의 세계죠, 그죠? 실제계, 실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실제 세계가 있는데 데카르트는 이런 식으로 큰 그림을 짰었는데 그때. 그래서 이 실제라는 거는 정신과 물질이 있고 정실은 순수하게 사유로만 이루어져 있지만 실제는 오직 기하학적 성질로만 이루어진 겁니다. 이건. 그걸 연결해주는 송과선이라고 했었나요? 그때 예, 뭐가 그때, 있다고 그 두 개를 그렇게 연결도 했었죠. 그래서 물체라는 거는 오직 기하학적 성질만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크기랑 질량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분할 가능한 거고 단 이 물체는 스스로 움직이는 힘이 없다고 봅니다. 그럼 그 힘은 어디서 오느냐? 몰라? 정신? 하느님에서 와야죠, 그렇죠? 예, 하느님께서 최초의 원인자로서 존재하고 계시고 그분께서 후 하고 이렇게 불어넣으신 힘에 의해서 이 세계가 돌아가는데 단 거기에 법칙이 있는 거야. 네, 물리 법칙이 있는 거죠. 인과적인 법칙이 있는 거고 그럼 이 자연 세계는 신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대한 기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과학 법칙이 왜 참일 수밖에 없느냐? 이 신의 머릿속에 있는 그 수학적인 인과 법칙을 우리가 들여다보는 거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이 전까지의 그러니까 사실 이제 칸트 이전까지의 작업들이 다 이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라이프니츠라던가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이 작업들이 뭐냐면 왜 과학 법칙이 참일 수밖에 없느냐 하는 얘기를 신이라던가 아까 봤죠. 정신, 뭐 물질적 실체 이런 개념들 그리고 힘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왜 자연이 이런 식으로밖에 돌아갈 수 없는지를 설명하려고 했던 겁니다. 어떤 형이상학적인 가설적인 모델을 세워가지고. 예. 그런데 이게 입증이 안 되잖아. 신이 존재하는지 입증이 안 되고 또 힘도 생각해 봅시다. 힘이 뭔가요? 우리가 힘을 볼 수가 있나요? 살아있는 권력을 볼 수 있죠. 그렇죠. 예. 힘이라는 개념도 잘 생각해 보면 그게 우리가 확인 가능한 건 아니잖아. 힘이 뭐 내가 때리면 아프니까 그게 힘인가요? 그건 통증이지. 내가 최 사장을 밀었어. 그럼 최 사장이 뒤로 밀리는 게 관찰될 뿐이지 어디서 뭔가 만화 속에서 뭔가 슈퍼파워 같은 게 쫙 모여서 전달되는 과정이 관찰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 자체가 다 어떻게 보면 형이상학적인 개념인 거고
검증될 수 없는 개념인 거고 이런 문제의식이 사실 논리 실증주의자들의 공격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제 힘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 뒷부분에 이제 포퍼가 얘기했던 것 중에 나올 거거든요. 포퍼의 약점 중에 하나로.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검증 가능성의 원리가 논리 실증주의예요. 그렇죠. 논리 실증주의는 검증 가능한 것만 논하자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검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직접 관찰하고 발견할 수 있는 그래요. 방법을 네. 통해서만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귀납적 추리로 검증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혼이 있고 영혼의 세계, 정신 세계가 있고 뭐 혹은 신이 존재해서 그 신의 원리를 찾아내고 혹은 자연의 법칙을 세우고 이런 이야기들은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걸 가지고 검증을 해야지. 우리 눈으로 못 볼 거는 어떻게 아냐. 사실 이걸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면서도 칸트가 얘기했었던 거 우리가 칸트의 예로서 그 카메라 예를 들었잖아요. 카메라 회로.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회로들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뭔가 공통된 회로가 있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논리 실증주의자들한테는 까이는 거예요. 그렇죠. 검증할 수 없거든. 같은 회로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 눈으로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이 했던 그 얘기가 사실 그 철학사적인 맥락에서 보면 되게 좀 이렇게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다들 빠져들어서 칸트가 무슨 말을 했고 데카르트가 무슨 얘기를 했고 그 안에서 논쟁을 하고 있었는데 비트겐슈타인이 밑장을 확 엎어버린 거야. 이거 너 어떻게 하냐?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공부하면서 들었던 거는 제가 하고 싶었던 게 그런 거였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네. 그러니까 뭔가 얘기할 때 전제가 제대로 이해가 안 가면 저는 이렇게 항상 발레를 찾아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포퍼를 보면서 마음이 안쓰러우면서도 같은 정말 지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비슷했었어요. 나도 생각해보니까 독실이랑 가끔 논쟁하다가 뭔가 이렇게 주변에 부직갱이 같은 게 없나 찾아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싶었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논리 실증주의자를 하려고 했던 건 그거였어요. 그 증거 있냐? 그 증거 있냐? 맞아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 있어? 없으면 그만 얘기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 아니냐. 누군가 무언가 그 과거의 주장들을 이야기할 때 예를 들면 플라톤까지 올라가 본다면 플라톤의 이데아가 이런 세계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상정하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게 있다는 증거가 있어? 말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마음속에 그러니까 그때 예전에 우리가 막 논쟁할 수 있었어요. 당위와 사실을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당위는 있다라고 얘기했었던 게 있었었는데 논리 실증주의자들은 그런 논쟁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일단 정리합시다. 말이 너무 복잡해지고 있으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일단 뭐부터 시작했냐면 우리가 과학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논리 실증주의부터 알아보자. 논리 실증주의자들은 검증 가능한 것들만 받아들이려고 했었다. 왜냐면은 그 전까지의 철학에서 논의됐던 거는 검증 가능하지 않은 것들에서부터 이 세계를 설명하려고 했다는 거죠. 뭐 실체나 신이나 아니면은 영혼. 거대한 존재나 그렇지 영혼이나 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부 반응으로서 근대에 와서 논리 실증주의가 있었다까지 얘기한 거야,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독실이는 그러면은 논리 실증주의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논리 실증주의라는 거. 검증 가능한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야기해야 된다. 그것이 의미가 있다. 칼포퍼가 맞는 것 같다고 한 게 논리 실증주의의 연장으로 그걸 보완한 거지 뒤집어 엎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논리 실증주의자들은 우리가 검증 가능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 귀납적으로 관찰 가능한 것만 논하자라고 했잖아요. 거기엔 동의하지 않아요. 관찰 가능하지 않은 것들도 이야기할 수 있어. 그것은 의미가 있어. 신이나 영혼이나. 근데 그걸 끌고 들어와서 그거를 내 주장이 맞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건 잘못인 것 같아요. 김도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논리 실증주의에 대해서. 왜 이걸 물어보냐면은 논리 실증주의가 현실에서 과학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정확한 과학적 방법론이야. 무슨 말이냐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과학 그러면은 뭘 생각하냐면은 논리 실증주의자처럼 생각해요. 과학은 검증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탐구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거든. 김도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논리 실증주의. 모르겠는데 범주가 너무 작지 않아요? 논리 실증주의로 다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그러면 논리 실증주의자들이 뭐를 말을 안 할 거냐면 예를 들어 뭐 가족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 검증할 수 없으니까 말하지 않아야 되고 당연히 삶에 대해서 스트레스도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람들의 감정이나 이런 거 다름에서 발생한다. 예를 들어 저희가
이 사람이 최 사장님이 사이코패스다라고 얘기해요. 네. 검증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느끼는 감정이 항상 정확하고 최 사장님이 느끼는 감정은 우리 사회적 기준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사이코패스다라는 기준을 적용하려면 어떤 감정을 데이터에서 수치화해야 되는데 그걸 항상 다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네. 그 과학적 방법론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서 논리실증주의를 이야기할 땐 그 검증이 가능해요. 어떻게 해요? 최 사장이 하는 모든 행동들을 사이코패스의 행동으로 대입하면은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논리실증주의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검증 가능성의 원리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반증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최 사장이 사이코패스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 사장이 사이코패스 행동을 했다라는 거 그 사실 하나, 그 다음에 사이코패스 같아 보이는 행동을 했다는 거 둘, 그런 것들이 쌓여서 사이코패스다라는 결과를 도출한다는 거야. 과학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 사장이 지금 말 없이 있어? 그걸 보면서 사이코패스들은 가만히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최 사장이 웃어 그러면 사이코패스들은 실없을 때 웃어. 이게 최 사장이 사이코패스라는 증거 하나, 증거 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마련해야 되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기준을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사이코패스의 특성 10가지면 10가지를 모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사이코패스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지 10가지 특성을 모으잖아요. 그 규정은 처음부터 어떻게 검증할 수 없는데 마련하냐고. 사실 그게 그 가장 치명적인 문제였던 그리고 거죠.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심리 실험에서 특히 요즘에 명상에서도 그 데이터 수집을 해가지고 증명하기 시작하는데 과학적 방법론을 끌어들어와서 실제로 이거 심리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가장 크게 느낄 텐데 자기가 양적 연구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을 실험해봐요. 예를 들어 사이코패스 테스트 한다 그러면 자기가 세운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근데 그 데이터를 수집하면 실제로 일관되게 안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작업을 하기 시작하냐면 연구자들이 여기에서 의미 있는 거 아니면 자기가 연구하고 싶은 주제랑 유사한 데이터들을 수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데이터나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치는 어떤 의미도 사람들한테 주지 않잖아요. 저희가 생각해보면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는 사실인지 거짓인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거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비 내리는 거에 대한 우리가 기준을 갖고 있거나 책상을 보고서 이거는 파란색이다라고 생각하면 파란색을 누구나 본다는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언어 자체가 아예 소통 불가능하다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너무 극단적인 것 같은데. 그런 거 말고 그 검증 가능성에서의 대표적인 오류를 잡은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비판을 딱 잡으신 거예요. 두 가지 얘기한 거야. 검증 가능성의 한계 첫 번째. 귀납적 자료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귀납적 자료들 하나하나 사례 하나하나 최 사장이 사이코패스처럼 보인다라는 그 하나하나의 사례들을 모아서 뭐로 갑자기 건너뛰냐면은 일반화된 명제. 네. 최 사장의 사이코패스네? 라는 일반화된 명제로 갑자기 도약한다라는 첫 번째 논리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지. 네. 그걸 그게 문제지.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최 사장은 예를 들어서 파란색 티셔츠를 입었다. 네. 최 사장은 사이코패스적인 행동을 하다. 이런 명제들 자체는 유의미한 명제라는 거예요. 왜냐? 그거는 관측 가능한 사건들의 목록을 뽑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사건을 뽑는 게 관찰자의 가치 판단이 일단 주입된 상태에서 그 사건을 추출하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죠. 예를 들어 최 사장님이 하는 행동이 어떤 건 사이코패스고 어떤 건 사이코패스가 아닌지 어떻게 그러니까 알아요? 지금 사이코패스라는 개념에 지금 저는 이제 그걸 갖다가 최 사장이 안정을 쓰고 있다 정도의 뜻으로 받아들이시는 건데 지금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바꿔봅시다. 예를 바꿔야 돼요. 그 우리가 전형적인 예였던 내일은 동쪽에서 태양이 뜰 것이다로 해봅시다. 네, 그렇죠. 경우에 그런 진술들 같은 경우는 검증 가능한 진술들이라고 보는 거고, 근데 검증 불가능한 진술들이 예를 들어서 최 사장은 참으로 잘생겼구나 라던가 최 사장은 참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르구나, 최 사장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영혼이 참 맑구나, 우주에 가을이 올 것 같구나, 이런 진술들 있죠. 가을이 좋아요. 이런 다 거짓 아닙니까? 이런 진술들을 의미를 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비판하는 검증 가능성의 얘기는 지금 이렇게까지 김도희님 말씀까지 들어가 버리면 아예 언어의 소통 자체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건 좀 심한 것 같고. 정리하면서 합시다. 깡 선생은 그러면은 논리실증주의자들이 하는 주장 중에 일부, 그러니까 검증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얘기는 일단 이해는 해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검증 가능성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해하는 바의 어떤 검증 가능성이라는 거는 이거를 그 A는 B다라는 어떤 명제를 있을 때 그거의 참 거짓을 판정할 수 있는 어떤 사건의 목록 이걸 뽑을 수 있으면은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그게 참이든 거짓이든 간에 하여튼 유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런 문장들만.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면 쉽게 얘기하면 사실명제랑 가치명제랑 분리시킨 그쵸, 거예요. 전 이게 그래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치명적인 문제죠, 그게. 왜냐면 그분들이 어떤 의도에서 출발했는지 알겠어요. 가치명제 자체가 사람들의 삶을 혼탁시키는 것 같으니까 이거를 제거시키면 너무 깔끔한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뭐 혼탁이라기보다는 그 혼돈스럽긴 하겠지, 그치? 네네. 그리고 실제로 역사상에서도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거는 다 가치명제에 대한 판단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그렇죠. 종교 문제나 예를 들어 10년 차이다.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이렇게 안 산단 말이에요. 논리실증자들도 실제 살았을 때는 어떻게 살 거냐. 모든 일에 대해서 자기가 가치 판단하고 삶에 대한 스트레스 받았을 거고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이나 가족 간의 문제를 겪었을 거란 말이에요. 검증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는 게 없어야죠. 근데 그리고 그 문제는 이렇게 반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가치 판단을 일상생활에서도 하지 말자라거나 그런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적어도 학문적인 영역에서만큼은 우리가 헛소리를 해서 되겠느냐. 아무 검증 가능하지도 않고 공적으로 의사소통도 불가능한 명제들을 가지고 철학계가 2000년 넘게 싸워왔는데 그런 명제들을 갖다가 우리가 학문적인 대상으로 삼아서 진지하게 이렇게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 입장은. 네네. 정리합시다. 네. 정리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거야. 이 사회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과학이 일단 진리의 왕자를 차지한 시대였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과학이 될 수 있는가? 근데 이제 깡 선생 얘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논리실증주의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학이 될 수 있는 것들은 검증 가능한 것들만 넣자라고 늦기 시작한 거야. 그 다음에 논리실증주의자들의 생각이 학계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논의 안에서 문제가 발생해. 뭐가 문제 발생하냐면은 논리실증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들에 대한 귀납적인 연결을 통해서 하나의 이론을 도출하고자 했어요, 실제로.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하나하나를 지시하는 특칙 명제에서 일반화된 명제로 도약하는 게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 실제로 논리실증주의자들의 한계로 드러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아까 최 사장 사이코패스 얘기하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내일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른다. 그걸로 하나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관찰했어요. 오늘 실제로 내가 검증해보는 거야. 그랬더니 태양이 진짜로 동쪽에서 떠올라. 내일도 떠오르고 다음 날에 떠오르고 그래서 n번째까지 계속해서 떠올랐다니 내가 뭘 했느냐. 이런 일반화시킨 명제를 찾아냈어. 그래서 태양은 동쪽에서 떠오른다. 그것이 논리적인 도약을 가져온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게 문제가 사실 되거든요. 그러면서 검증주의로는 과학을 설명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태동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등장한 게 사실은 포포가 되는 거죠. 오늘 배경을 제가 오늘 몇 장을 준비했어? 지금 8장을 준비했는데 그중에 배경이 한 12줄 정도 되거든요. 네. 그중에 지금 3줄 나갔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결론을 냈어. 역시 철학을 전공한 분들은 그래요. 논리실증주의를 이해를 해야 칼포포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너무 얘기하는 반증 가능성을 이해하려면 전혀 토론이 되지 않을 부분인 줄 알았는데 토론이 돼갖고 너무 즐거웠어요. 보면서.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의 토론에서는 깡 선생님의 손을 좀 들어주고 싶어요. 깡 선생님은 되게 엄밀한 의미로 이야기를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쪽에 조금 마음이 많이 가긴 하는데 여러 가지 논리실증주의 문제 중에 이제 뭐 김도희님이 지적한 것도 되게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김도희는 다른 방식으로 좀 그러니까 아예 삶이 그러니까 이게 삶의 철학으로 삼자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논리실증주의자들이 논리실증주의자들에 대한 가장 큰 공격 중에 하나는 우리 삶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가 니들이 원하는 문제 말고도 정말 많다. 윤리 문제, 가치 판단의 문제가 있는데 왜 이걸 니네 마음대로 학적인 논의 영역에서 빼버리느냐? 하느냐, 왜 하지 말라고 그러냐?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빈정상해 있죠. 근데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정답이 없는 거. 그러니까 뭐가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 정의라는 게 존재하냐. 정말 행복을 추구한다거나 행복이 도대체 뭐냐 이거에 대해서 100만 명이 있으면 100만 명이 다 다르게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럼 공적으로 이게 행복이다라고 정의 내릴 수 없다는 게 제가 볼 때는 논리 실증주의자들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김도희한테 그러면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러면 학적 논의 안에서 검증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배제하자. 학적 논의 안에서. 네. 라는 주장에서는 동의해요? 당연히 동의하지 않죠. 예를 들어 학적 논의에서도 철학에서 검증할 수 없는 얘기를 하지 말자. 이게 저는 일단 사실명제, 가치명제 나눠지는 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사실명제가는 논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진짜라고 생각하고 가치는 그냥 사람들이 맘먹기 나름이어서 언제나 변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가치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리고 어떻게? 당연히 학계에서 이걸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논리실증주의자들 이걸 빼면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괴리된 무미건조한 과학계 세상. 괴리된 진공 상태를 얘기하는데 철학에서 그걸 얘기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논리의 세상을 논리 구조, 세상의 논리 구조를 파악하자는 거지. 철학을 얘기하자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철학에서 이제 과학으로 넘어가려는 시도를 했던 게 논리 실증주의가 사실 아니었나 이게 싶어요. 저도 철학과 대학원에 살짝 몸을 담궜었는데 이거 약간 개인 성향 차이가 있어요. 완전히 갈려요, 진짜. 논리 실증주의에 빠져 있는 쪽 친구들 후배들이랑 사실 이제 요즘은 논리 실증주의가 영미 쪽 철학에서 대세니까 그쪽 공부를 많이 나가고 그래요. 근데 그쪽 공부하는 친구들이랑 그 기타 동양 철학이나 뭐 독일 현상학 쪽이나 공부하는 친구들이랑 개인 성향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우리도 그러니까. 한번 나눠봅시다. 네. 세상의 근본은 마음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다 한번 나눠봅시다. 나는 논리 실증주의자들의 얘기에 더 끌린다. 나도 선생님의 도시리. 가만두지 않을 거야. 논리 실증주의자들이 말하는 거 잘못했다. 김도인이죠. 당연해. 나도 사실. 나도 논리 실증주의자. 그러니까 이게 뭐 개인적인 성향 차이일 수도 있는 것 같고, 근데 하여튼 이게 지금 오늘날 철학계에서도 굉장히 큰 흐름이기 때문에 논리 실증자들의 이런 주장들이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뭘 생각할 거냐면 본격적으로 철학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다른 걸 생각해요. 내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행복을 중요하게 여기고. 근데 이제 본격적인 철학에 대한 논의를 생각하게 되면 보통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야 개똥처럼 야 그게 있어? 예를 들면 신을 이야기하려고 해. 야 신 있어? 내 앞에 데리고 와봐. 볼 수 있어? 볼 수 없지. 그럼 얘기하지 마. 무의미한 거. 이게 딱 논리 실증주의자의 생각이거든요. 정확합니다. 근데 볼 수 없으면 내가 믿지 않겠다라는 거야. 성경에 나온 도마도 논리 실증주의자죠. 그렇구나. 도마 보고. 예수님의 그 손가락 손에 팔목에 보여달라고 구멍이 있으면 구멍인데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 못 믿겠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논리 실증주의자인 거지. 근데 이제 시조군요.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판단할 때는 김도희님이 논리 실증주의자를 싫어하는 거는 이 사람의 삶이 이런 태도일 거라고 생각해서인 것 같아요. 야 이거 외에는 우리가 진짜 얘기할 수 없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고 하면은 그 삶을 무미건조한 거야. 그러니까 그 삶의 철학이 만약에 논리 실증주의라면 내가 봐도 불쌍해. 아니 그렇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삶의 태도가 그건 아니고 사실은 행복도 있고 사실은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건 다 동의를 하지만 동의하지 않겠죠. 검증되지 않는데. 근데 또 이제 논리 실증주의자들도 그 영역을 아예 포기하는 입장들도 그러니까 저는 있고 포기 안 할 거라고 포기 봐요. 안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정의의 문제나 윤리, 가치의 문제를 갖다가 나름대로 이제 자기들만의 분석하는 방법적인 걸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죠. 포기를 하면 안 되죠. 저도 논리 실증주의에 가까운 게 이런 거예요. 저는 신이 있다고 믿고 근데 그게 논리적으로 증명됐어. 과학적으로 증명됐으니까 믿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잖아요. 이건 개인의 신념인 거고 공공장소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건 나의 신념일 뿐이지 너한테 믿음을 강요하진 않겠어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이게 맞지 않으니까 이야기하지 않고 침묵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온건한 논리 실증주의자의 생각이 아닐까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우리가 삶과 학문을 분리하자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면은 학문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야. 만약에 삶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학문이라고 한다면 가정의 학문이 가능한 것 같아요.
이게 있다고 가정한다면, 예를 들면 이상사회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있을 수 있어요.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마르크스주의도 어떤 가정을 세웠을 거예요. 역사적으로 반드시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노동자들의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된다면 하고 이제 세상을 펼쳐나갔어요. 그럼 자신의 전제들이 다 있는 거야. 논리실증주의자들은 철저하게 뭐가 어떤 가정으로부터 시작하냐면 우리가 검증 가능하고 눈으로 관찰 가능한 일종의 과학이겠죠. 과학적인 방법론만이 진리라고 가정한다면 이라고 하고 세워놓은 학문인 거예요. 이거는. 그렇다면 다른 것들에 대해 아들러 심리학이라든가 프로이트 심리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혹은 이제 뭐든지 다 성에 관해서 관련 지역성 것들을 이제 그 프로이트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그게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이게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하고 세워진 그 토대 위에 세워진 학문인 거예요. 그걸 무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죠. 근데 논리 실증주의자들을 뭐 이제 계속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논리 실증주의만 네, 논리 실증주의 특집인데, 그러니까 검증 가능성을 자꾸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를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자면 이 사람들은 정말 소심하고 정말 조심스럽고 정말 신중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신중한 사람들. 아주 신중한 사람들이에요. 야, 그래? 장난 아니게 신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마디를 하는데 혹시라도 이게 개소리가 아닐까를 계속 스스로 점검하려고 하고 혹시 남들이 누가 어떤 얘기를 해. 그럼 또 그거를 그 잣대를 가지고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논리 실증주의자 쪽에 있는 연구 논문들 같은 거 보면 예를 들면 뭐 헤겔의 정신현상학 책을 갖다 분석을 하는데 헤겔이 그 책에서 뭐 정신, 뭐 의지 이런 말들을 여러 번 쓴단 말이에요. 수십 번씩 막 수백 번씩 쓰는데 그 의미를 다 분석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공통된 의미가 아니라 없다. 막 100여 가지의 의미가 사용되고 있었다. 예, 그렇게 해서 막 이제 그런 식으로 작업들을 해요. 그럼 좀 재수없긴 하네. 예, 좀 이게 부직갱이를 들만 하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거대 담론 같은 걸 얘기를 못 해요. 그래서 논리 실증주의자들은 큰 어떤 뭐 비전을 제시한다거나 우리 시대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우리 세계는 이렇게 생겼다. 이게 얘기가 안 나와요. 이쪽에서. 아니야. 그렇게 만약에 네. 끝냈으면 괜찮은데 논리실증주의가 세계를 장악할 것처럼 바뀌어요. 모든 학문의 기초가 이러해야 그쵸? 된다라고 예. 장악시켜 나가는 거야. 근데 그게 문제가 됐던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게 지금 일종의 보면은 태도적인 거라고 봐요. 두 분이 싫어하시는 건 논리실증주의에 대해 그 논리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을 마음에 안 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죠. 아니야. 그 논리가 내적인 말이 문제가 안 있다니까? 되잖아요. 왜 논리 외적인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안 돼. 대학원에서도 검증할 수 있는 소통이 잘안 돼. 것만 얘기하자는 건 범위가 너무 협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하는 건 상관없어요. 검증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범위를 한정하자라고 하면 상관없죠. 근데 그 위의 거를 무의미하다고 해서 제거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무의미의 정의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무의미하다는 게 지난번에 그 최대장이 얘기한 것처럼 헛소리다, 쓸데없는 소리다라고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검증 불가능하니까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정답으로 나아갈 수 없다. 우리는 알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태도가 되게 많이 달라지잖아요. 두 가지가 똑같아요. 말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저는 학문에서 가장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건 말할 수 없는 거고 알 수 없는 불가제 영역이니까 얘기하지 마라고 해요. 불가제 영역인 걸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왜 말하지 말라고 해? 하지 말고 얘기하세요. 이거 오늘 그만 조퇴할게요. 다시 정리. 분노가 다시 치밀었어요. 5단계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말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 안 된다. 말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말하지 말자. 불가지론자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그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알 수 없는 거니까 말하지 마. 그냥 쌩 까는 거예요. 학문에 대해서 노력하려는 그런 자세가 없고 그렇게 딱 하면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문제냐면 자기가 그걸 알 수 없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자기가 알 수 없다고 한정지어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너무 싸우니까 알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하고 신중하자라는 태도겠지만 말할 수 없는 거니까 그게 싸움이 중지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싸움이 심화될 수 있는 거죠.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정답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완전 각기정투 되는 거죠. 그 상황 자체가. 누구나 정답이 되니까 보편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편을 논할 때는 이걸 얘기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근데 내적 문제가 있다니까? 보편으로 다가갈 수 없어요, 얘들은. 검증 가능한 것들을 조합해서 일반화된 명제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논리적 그거는 교약이야. 지금 다른 비판이야. 그건 포퍼가 했었던 비판인 거지. 포퍼가 논리실증주의자들을 비판할 때 비판. 했었던 거 혹은 데이비드 슈미 귀납의 문제 이거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그거랑 지금 김도희 님이 말한 비판이랑 좀 다른 거 같아요. 걔를 달리하고 있는 것 같고 일단 그러면 정리하면 1라운드를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정리하면 이거예요. 논리실증주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견해가 있고 그 다음에 비판하는 견해가 있는데 비판하는 견해에서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 네, 맞습니다. 삶의 문제와 연결해서 비판했고 두 번째는 내적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조금 이따가 이제 포포와 연결해가지고 그렇죠. 설명해 포퍼는 주시는 사실 거죠. 그거를 해결을 해요. 어떻게 해결? 아니 오히려 포퍼는 논리실증주의를 완전 까부시는 게 아니라 더 정교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 정교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포퍼가 주장한 건 이거야. 오히려 이렇게 논리실증주의자들의 거를 더 정교하고 더 어렵고 더 이제 논증할 수 있는 것들로 바꾸거든요. 반증 가능성을 통해서. 그렇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얘는 철학이나 미학이나 윤리학에 관한 것들을 사실 논리실증자애들은 극단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것조차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반면에 포퍼는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는 해요. 비트겐슈타인이 얘기했던 때랑 좀 동일한 것 같아요. 비트겐슈타인도 우리가 해석할 때 나중에 가서 해석할 때 말할 수 없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포퍼는 오히려 논리실증주의를 더 극단으로 밀어붙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더 극단으로 밀어붙였고 그래서 얘네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는 알겠어. 그리고 과학은 그 방법으로 가야 돼라고까지 얘기한 것 같아요. 과학은 논리실증주의가 맞아라고 하는 것 같고 저도 과학도로서 사실은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과학은 그렇게 얘기해야 돼. 내가 갑자기 어느 날 예를 들면 창조론이 과학으로 증명됐다라는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논리실증주의의 영역을 벗어나거든. 야, 영혼이 실제 분명해. 예를 들면 정말 삶에 죽을 때마다 21g씩 줄어들어. 근데 그게 어느 경우에나 언제나 그래. 정말 뭐 영혼이 있는 존재에서 영혼이 빠져나갈 때마다 21g씩 정말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줄어들어. 그럼 일종의 나름의 이제 논리가 될 수 있겠죠. 그게 과학적 근거가 될 수 있겠지. 근데 그런 게 없다면 존재해. 그 영혼도 존재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학적인 태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은 어디까지나 논리실증주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포퍼는 더 나아가서 그거를 더 정교하게 가다듬었고 근데 이제 포퍼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과학과 비과학을 구분을 해요. 맞아요. 이건 과학이고 이건 비과학이다. 그 비과학을 뭐라고 하냐면 사이비과학이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러 심리학 막 해달라는 분도 많았는데 아들러 심리학도 비과학이라고 까고 사이비과학이라고 까고 아들러, 프로이트, 마르크스를 계속 이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까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없다고 얘기한 거. 마르크스주의는 의미가 있지. 그치? 아들러 심리학도 의미가 있어. 근데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이 사람의 마음을 뭐, 이렇게 위안을 줄 수 있고, 뭔가 이렇게 동기부여하는, 카타르시스를 제공하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그것을 과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동의한다는 거죠. 도대체 포퍼가 무슨 생각을 했길래 이런 얘기를 했을 수 있는지는, 잠깐 쉰 다음에. 저는 조퇴하겠습니다. 잠깐 쉰 다음에 계속 포퍼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잠깐 쉬시죠.